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죠. 네,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5%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일부 주에서 지금 봉쇄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함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오는 11일까지 처리하는 예산안과 연계해서 부양책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시장, 특히 코스피는 최근 상승세가 좀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올랐죠. 네, 어제 코스피가 0.5% 오르면서 2,74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4일 기록한 최고치 행진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도 그렇고 일본, 대만, 독일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사상 최고치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세계 GDP의 115%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더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체크포인트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저 지지율에 레임덕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개각을 통해서 국정쇄신에 성공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등으로 전국이 급랭한 가운데 무사히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지 자체가 의문인데요. 여기에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는 전국이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슈엔 직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당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음압병실 관련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6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600명을 넘으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음압병실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SY가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6,240원이었고요. GH 신소재가 5% 올라 종가 11,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우정바이오가 2.8%, 신성 ENG가 1.3% 올랐고요. 코오롱 글로벌은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용할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 현장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종가 25,250원이었고요. 수젠텍이 12.3% 올라 종가는 25,900원이었습니다. PCL입니다. 8.5% 올라서 마감가 28,600원이었고요. EDGC가 7.9% 올라 1,200원, 휴마시스도 7.7% 올랐습니다. 종가는 9,560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녹십자 그룹주는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코로나19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고 완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셀트리온도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자사의 항체 치료제를 올해 안에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먼저 녹십자 그룹주입니다. 녹십자가 3% 가까이 오르며 종가는 36만 5,500원을 기록했고요. 녹십자 웰빙이 1.4%, 녹십자 MS가 4%, 녹십자 홀딩스도 4%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특히 녹십자 랩셀이 급등했는데요. 18.2% 급등하며 종가는 85,700원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모두 52주 신고가를 보여줬는데요. 셀트리온이 6.1% 올라 종가 40만 3,500원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7%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17만 1,8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75% 빠지며 마감가 23만 6,800원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5G 관련주입니다.
미 의회가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중국 기업의 5G 기술을 쓰는 국가에 대해 미군 파병과 군사장비 배치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조항을 새로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내 5G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사용자의 5G 서비스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에 5G 랠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5G 관련주입니다. 유비커스입니다. 종가 31,000원이었고요. 기가 레인이 8.4% 올라 2,300원, 솔리드도 7.5% 올랐습니다. 종가는 11,40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RF텍이 5.1% 올랐고요. KMW도 4.3% 상승하며 종가 76,5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99포인트, 0.5% 상승하면서 2,745.44에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한때는 2,75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장보다 13.12포인트, 1.4% 상승하면서 926.8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9,23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1조 3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외국인은 915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88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702억 원, 기관은 2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이 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6%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LG화학과 네이버, 현대차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의약품 섹터가 5% 넘는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전기전자, 철강, 금속, 건설 섹터가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기계 섹터, 운수장비, 운수창고, 금융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역시 14%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HLB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시젠, 알테오젠도 각각 4% 내외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게임즈는 1% 내외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종가와 같은 1,082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연중 최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간밤 미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하고 이제 S&P 500은 좀 소폭 내렸습니다만 나스닥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네. 시장 자체가 이제 반응 자체를 조금씩 혼조로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한 주간만 한국 시장을 놓고 보면 6% 이상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가 6% 이상 올랐고 이제 중국과 미국하고 비교해 봤어도 확실히 이제 그렇죠. 우수한 양호한 수익률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또 어제나 지난 한 주간 업종 수익률을 보면은 철강이나 반도체, 자동차 이런 기본적으로 지금 선행 지표나 동행 지표가 양호한 업종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기술적으로는 너무 지금 좀 이번 주까지 오르면 6주째 그렇죠. 연속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가파르다라는 좀 우려가 있고 상승 추세 자체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네.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간밤 미증시 좀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또 급등하면서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다우지수하고 이제 S&P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예. 금리가 어제 좀 하락을 했고요. 예.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에 도움을 주고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게 있고 테슬라 같은 케이스는 이제 S&P 500의 편입 예정은 돼 있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를 논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 코로나 상황 자체가 좀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 기대감으로 11월 한 달 올랐다면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은 백신이지만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시장에서 부담으로 다시 좀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이 됐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일부 주에서는 다시 한번 셧다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이제 좀 뒤늦게 봉쇄 조치를 좀 최대한 미루다가 이제 지역별로 이제 달리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차트에 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우려한 대로 추석 연휴, 그러니까 그 땡스기빙 데이 연휴 기간 동안 이동들이 좀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좀 늘지 않겠냐 우려했는데 우려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잠시 주춤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등을 했고요. 평균 그 입원자 수도 정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한 건 이제 사망자 수인데 사망자 네. 수가 지난 주말까지 거의 전 고점 수준까지 왔고 어제 숫자까지 확인해 보면은 이제 이걸 넘어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의 재확산이 미국에서도 좀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은 상황이 어떤가요? 유럽은 다행스럽게 재봉쇄를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하면서 확진자의 증가세 자체는 꺾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보시면 저 위에 이제 독일 정도만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히 재봉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다행스럽긴 한데 문제는 절대 레벨 자체는 그 봄에 1차 때에 비해서는 월등히 아직 두세 배 이상 그러네요. 높은 수준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지금 유럽도 지금 겨울철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봉쇄를 조기에 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센터장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생산 라인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 안타깝게도 이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예.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는데요. 아까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네네. 이제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저 소비는 늘었는데 생산이 그걸 못 받쳐주는 못 따라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좌측 그래프에 보시면 회색선이 봉쇄 상황입니다. 네. 내려올수록 봉쇄가 강화되는 거고요. 그 녹색선이 선진국의 제조 PMI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봉쇄가 강화될수록 제조 PMI가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돈은 풀어서 소비는 정상화 시켰는데 그것을 못 쫓아가는 상황이 코로나 재확산과 더불어서 다시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측에 보면 신흥국의 제조 PMI가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11월 달에 중국의 그 수출도 사상 최고치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려도 아이러니한 코로나 특수가 한국과 중국 같은 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무역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이게 다 맞물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수요도 살아나고 있지만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경쟁 국가 선진국 내의 경쟁 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뭐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무역 큰 적자로 그러게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금 검정색 선이 뭐냐면 에너지를 제외한 미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역대 최저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돌려 세워놓고 싶어 했던 게 무역 적자를 좀 줄이는 거였고 그것이 이제 대중국 소위 그 무역 전쟁을 일으킨 원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선진국의 생산 부족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맞물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수출액보다는 수입액 자체가 커지면서 무역 적자가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다 보면은 달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대미 수출 국가들 지금 통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의 통화 강세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달 이후에 보면은
아까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셨는데 거꾸로 대미 무역이 가장 많은 국가들 위주로 네. 달러 대비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멕시코 페소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건 미국 내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향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두 번째로 강세를 보이는 게 한국,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 역시 이제 대미 수출이 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위안화 순서입니다. 저 밑에 유럽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제일 약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세가 제일 약하고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대미 무역 적자의 최대 수혜를 얻는 국가들 위주로 달러 대비 그 나라의 환이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소간의 숨고르기가 예상되고 있죠. 저희는 잠시 후 동시호가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단기 급등했다는 레벨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우 S&P 500은 하락했고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재정부양책 타결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상황인데 오늘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증시 자체가 지금 현재 조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존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치주 중심으로의 차익 실현 물량, 하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현재 좋아지는 부분은 뭐다? 바로 이 실적 성장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어제도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양상, 즉 지수보다는 이제는 개별 종목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국내 증시에서 업종별로 보자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이 넘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언택트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또 언택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 쪽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첫 접종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행 관련된 주식들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네. 여전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이런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여행 업종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앞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즉, 지금 현재 호재와 지금 현재 악재가 계속해서 좀 겹쳐져 있는 모습. 하지만 지금 현재 지수를 보면 조금 우리가 높은 게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지금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에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오늘 좀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약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2744.35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929.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72,4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SK하이닉스도 0.8%, SK하이닉스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또다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예상 체결가 11만 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일부 출회될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은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떨어졌던 네이버는 0.8%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9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 강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제 강세를 보여줬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좀 쉬어갈 걸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도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1%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CJ는 여전히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역시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CJ는 5%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22만 원. HLB도 2%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0.8%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어제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인 또 에코프로비엠 오늘장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포스코케미칼도 3%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젠 개장까지 8분가량 남았습니다.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앞서 저희가 이제 환율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최근에 달러 환율이 이미 1,100원대가 붕괴가 되고 지금 1,000원대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달러 약세 추이가 조금 더 지속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데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달러 약세 방향성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제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러 약세 방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대하는 건 없고 다 약세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측에 대해서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매우 이제 폭이 하락은 되는데 하락 폭에 대한 이제 차이들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저 차트의 우측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6% 정도, 6% 하락. 예. 그다음에 ING 같은 경우는 한 10% 하락. 제일 공격적인 게 이제 CT그룹이 한 네네. 20% 정도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달러가 이미 고점 대비 한 10% 빠진 상태에서 지금 3월 초에 비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최대한 20%까지 하락을 점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에 대한 베팅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 달러 환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2018년 초까지 해서 네. 1,050원 정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방향성은 달러 지수 자체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대비 환율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통화 대비로는 이미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자체를 한국 원화에 그대로 좀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그 경험을 아까 그 차트를 다시 한번 열어봐 예. 주시면 과거 경험으로 그러면 이 마이너스 20%가 상당히 큰 거냐? 사실은 두 번의 큰 하락 경험이 있습니다. 1985년도에 한 3년 만에 한 30% 정도 급락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 6년여 만에 한 26% 빠진 경험이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근데 문제는 이번에 CT가 예측한 거는 1년 만에 20% 하락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급락을 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환해지를 할 때 채권을 많이 보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채권 보유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채권 자체를 가져가는 거는 지난 10년간 달러화가 강세 있게도 했고 예. 금리가 계속 빠지면서 달러와 채권의 보유 비중은 늘었는데 네. 요것을 이제 환해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차트가 이제 아까 CT가 왜 그렇게 20%나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네네. 2016년도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환을 해지한 거, 달러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고정하는 그러한 비중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계속 강세를 가니까 어차피 환 해지 비용도 들고 강세로 가니까 그냥 차라리 오픈해 놓자. 그냥 달러 표시대로 그냥 들고 있자라는 측면에서 절반이 결국 해지를 안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역으로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지금 가격에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비쌀 때 환을 해지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 환 해지 비용도 늘 거고 결국은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낮은 가격에 서로 환을 내다 팔 거기 때문에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수급 측면에서 언더슈팅할 수 있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ING나 골드만보다 시티그룹이 좀 더 강하게 하락을 점치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그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오히려 뛰는 가격이 그 원자재, 특히나 이제 경기 회복 시그널로 대표되는 뭐 철광석이라든지 구리 가격, 뭐 철광석은 얼마 전에 보니까는 7년 만에 최고치고 구리 가격도 지금 보니까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게 달러하고도 연결되는데 첫 번째로 달러 약세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이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품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싸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가격이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대부분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산업금속 쪽에 철강, 구리, 알루미늄의 60배에서 70%는 대부분 다 중국이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가 지금 살아나면서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달러 약세는 상품 가격의 강세, 결국은 또 그런 상품을 특히 산업금속을 생산하는 그 광산 업체들의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우측에 지금 왼쪽에 말씀 주신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는 한 45%, 50% 올랐지만 지금 광산 업체들은 거의 100% 가까이까지도 레버리지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런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품과 관련된 특히 산업금속과 관련된 투자 적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상품 투자가 불안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뭔가 과거하고 좀 추이를 비교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과거하고도 비교해야 되지만 펀더멘탈리 앞으로 좀 예.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입니다. 구리. 이제 구리가 이제 미스터 쿠퍼라고 그래갖고 예. 그 현재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그렇죠. 그러한 그러니까 경제 전망 박사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 이제 친환경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가면서 저희 탄소 제로 정책으로 가죠. 이러다 보면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는데 전기차가 내연기관, 디젤이나 가솔린 차보다 구리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네네.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 기준으로는 그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한 3.5배 이상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10배, 11배에서 16배 이상 더 많이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구조적으로 그 소위 자동차의 수요가 똑같다 하더라도 구리 소비량이 적어도 3배에서 10배까지 네네.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그 산업 금속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 뭔가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면 구리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뭔가 구리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얻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금속의 방향이 다 같이 하는데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도 들어가지만 구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뭐 알루미늄 들어가 다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품 투자가 어느 때가 이제 적기냐 요거를 볼 수 있는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결국은 과거의 달러 그 소위 상품 강세장을 연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1번하고 2번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2번 단계는 과거에 이제 2000년도입니다.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달러 약세장이 겹치면서 상품 강세장이 왔었고요. 예. 1970년도에 한 번 더 이제 물가가 그러니까 급등하고 달러 하락하는 요 기간에도 상품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향후 방향성 자체는 지금 2번 단계를 거쳐서 1번 단계로 갈 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품 시장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특히 약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요. 맞습니다. 약달러 기조와 예. 소위 산업 금속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간 장기적인 강세
상품 강세장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철광석이 뭐 7년 만에 최고고 구리가 8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7년 만에 최고가 워낙 빠진 다음에 올라온 빠진 거기 때문에 상황에서. 그렇고요. 사실 그 바닥 대비로 놓고 보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ETF 같은 거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저 좌측에 써놓은 그러면 그 네.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2월 8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5일 연속 사상 최고 층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 상황에서는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인지 다소 좀 숨고르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최근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도 그렇고요. 대만, 독일, 지금 다 함께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다우지수하고 S&P 500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나스닥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러한 점과 맞물려서 오늘 국내 증시도 또 어떤 방향, 패턴이 나타날지 여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의 힘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점에서는 경기 회복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장에서 시장은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낼지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2% 떨어집니다. 2,739.82포인트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지금 927.9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쉬어갑니다. 현재 0.8% 하락을 나타내면서 72,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6거래일 만에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116,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네이버가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도 오름세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7%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점과 맞물려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떨어졌던 현대차 오늘도 1%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만 현대모비스가 0.2%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어제 네이버, 카카오 일부 성장주가 좀 쉬어갔었죠. 오늘은 올라갑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세입니다. 다만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6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1.8%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9만 6천 원. 어제 처음으로 40만 원 선을 돌파했던 셀트리온인데 오늘은 지금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어제 급등세를 나타냈었고요.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내림세로 16만 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내림세입니다. 시즌 진단키트 관련주 사실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과 맞물려서 시즌 4%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만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HLB도 1% 강세입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제넥신 오늘 3%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흘 만에 하락으로 14만 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G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KMW가 오늘 2% 가까이 올라갑니다. 7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도 1% 강세를 기록 중입니다. 역시 테슬라 급등과 맞물려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포스코케미칼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포스코케미칼 2.7%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9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408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오늘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221억 원.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613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인데요.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전기전 접종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약품 섹터에서도 외국인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그밖에 운수장비, 화학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전기전자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도 전기전자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올라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17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7억 원, 19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외환시장 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일부 올라갑니다. 1원 90전 상승하면서 1,08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사실 환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오름 현상, 되돌림 현상 정도가 나타나는 수준이고 계속해서 좀 상단 자체는 막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그 재정 적자의 대폭적인 확대 그리고 그것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경상수지조차도 지금 무역 적자가 증가하면서 계속 무역 경상 적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쌍둥이 적자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비해서 다른 나라의 그런 환은 강세로 가는 그런 구조적인 구간에 들어갔다.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상품 ETF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다 됐었는데 그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 차트를 한번 아까 네. 좀 열어봐 주시면 지금 너무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말씀 아까 주셨는데 저 파란색 차트를 보시면 예. 지금 좀 바닥 대비 급등을 해서 V자로 올라와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과거 2010년대의 최고점에 비하면 거의 아직 5분의 1, 한 7분의 1 수준 레벨밖에 안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아직 그 소위 그런 그 상품 지수 자체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구간을 나눈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구간이 있을 때마다 소위 상당히 강한 이제 상품 지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번과 2번 구간이 이제 대표적이고 2번 구간이 그 중국의 산업화하고 달러 약세가 맞물리면서 상품 지수가 급등을 했던 결국은 달러 표시 상품들의 가격 자체가 싸지면서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네. 원유, 유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네. 화석 연료 자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상품 지수에 보면 절반이 대체로 원유와 관련된 거고요. 네. 전 세계 상품 거래의 절반이 원유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반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산업금속, 그다음에 곡물입니다. 그래서 원유는 상대적으로 약세일 텐데 그 나머지 산업금속이나 곡물 분야, 특히 뭐 곡물은 이제 라니냐라는 또 이제 악재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금속이나 그런 곡물과 관련된 그런 ETF의 그 비중을 보셔서 그쪽이 많은 쪽으로 투자하면 충분한 장기 투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유를 제외하고요. 네네. 자,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조정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2,731선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 장중에 2,750선을 웃돌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참 맞물리는 게 어제도 외국인이 좀 팔아서 불안불안했고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이 다시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뭔가 이거를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지 글로벌 연기금 매니저들은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발언을 하면서 그 단기 그 기술적인 과열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 가격 레벨이고 또 너무 급등해서 사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이르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글로벌 연기금들 상대로 한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분들의 그 연기금 그러니까 운용 규모를 합치면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진정한 큰 손들입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앞으로 어찌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예.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첫 번째로 저 위에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잃을 것이다. 이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기간에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빠르게 이제 전환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금융시장 자체는 V자보다는 W 네. 또 내지는 이 W가 계속 연속되는 아코디언 형태. W의 반복. 예, 그 이제 아코디언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자산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앞으로의 10년은 이거보다는 좀 낮게 잡아야겠다. 이건 이제 결국은 미국 시장의 이제 수익률이 낮아질 거를 감안한 이제 발언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늘다 보니까 중앙은행들한테 압력이 가해지겠죠. 예. 금리를 낮추고 돈을 계속 풀라라는 이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시장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약화되는.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자산 가격을 관리를 했었는데 예. 그 힘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예전에는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을 쓴다고 하면 막 시장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맞습니다. 그게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기준 금리가 제로 금리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룸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도 중앙은행들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통제력이 앞으로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돈을 급격하게 풀면서 소위 실물 경제랑 자산 시장의 그런 괴리, 실물은 안 좋은데 자산 시장은 좋아지는 이런 괴리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다시 합쳐질 거다. 아. 이제 동조화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괴리가 점점 좁혀지게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실물이 빠르게 안 올라온다는 예. 얘기는 자산 가격이 빠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지난 10년간 우리가 익숙했던 기존 투자 방식, 성장주, 미국 대형 기술주 이런 식의 미국 채권 투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67%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성 관리입니다. 이건 이제 그러면은 성장주하고 미국 중심의 투자를 좀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기존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예. 쪽으로 결국은 투자자들이 이제 결국은 조언을 하는데 아. 뭐 그걸 이제 다음 페이지에 좀 바로 보시면 그 향후 3년에서 5년 전망으로 가장 선호하는 자산군과 가장 기피하는 자산군을 이제 예. 궁금해지네요. 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좌측이 이제 선호 자산군이고 네. 우측이 이제 기피 자산군입니다. 선호 자산군 보면 글로벌 주식,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하이 퀄리티 주식, 사모 주식, 미국 신흥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신흥국 주식 이런 순으로 선호를 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우측에 보면은 이제 통화와 관련된 투자 펀드들, 네. 금제외한 상품, 상품이요? 우리는 상품 좋게 봤잖아요. 예, 헤지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상품은 여기서 왜 그러냐면 연기금들은 ESG를 많이 따라가고 친환경 투자를 절대적으로 지금 유럽들은 특히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은 원유가 절반 이상이기 원유 때문에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품을 기피한다는 건 원유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예, 해석을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산업금속은 좀 다른 스토리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쭉 내려오시면 저 밑에 이제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이 기피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포트비 중에서 연기금들이 미국을 계속 일정 부분 줄여왔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계속 더 줄이겠다라고 본다면 지금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에 분명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유럽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때요? 예, 포함이 됩니다. 저 유럽도 왼쪽에 제일 포함이네. 밑에긴 하지만 유럽 주식이 저 밑에 있긴 있네요. 합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유럽의 이게 유로화의 강세의 속도가 아까 신흥국의 통화 강세 속도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특히 상대적으로. 신흥국은 제조업에서 또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유럽도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관리가 좀 덜 되는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시면 저 위쪽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선진국, 미국과 유럽보다는 신흥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나머지 글로벌 네. 주식들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고품질 주식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성장주가 아닌
주식을 말하는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인프라 투자라는 건 사실 저희가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건 인프라 펀드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투자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데 네네. 다만 요거는 프로젝트성으로 가기 때문에 네. 다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캐터필러나 이런 소위 인프라 중장기 투자에서 업체. 예. 그런 그 기계와 관련된 예.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또 구성을 해갖고 투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재정 부양책이 가면 그와 관련된 투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뭐, 때문에 때마침 오늘 또 기계 섹터가 올라가네요.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뭐 두산중공업, 화천기계, 한국화본, 두산밥켓 이 기계주가 또 올라가네요. 예, 그 방향성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그 소위 글로벌 연기금 장기로 보는 3년, 5년을 보는 측면에서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은 미증시는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고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예, 예.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장기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열려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쉴러 P라고도 하고 CAP라고도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이익 평균을 가지고 네. 또 그러니까 프라이스 투 어닝가를 나타낸 이제 P 지수거든요. 예. 변동성을 낮췄는데 지금 보시면 2000년도의 최고점을 제하고는 현재 수준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1929년 대공황 직전의 최고점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이익 대비로 주가 자체가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까 글로벌 시장이 100조 달러가 넘는다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마켓캡 대비 시장 시총 대비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도 미국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을 좀 돌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부담이 너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는 지금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그 물가도 아까 인프라스트럭처나 그다음에 신흥국에 투자를 하자는 거와 같은 예. 개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민감주가 결국은 금리 우상향에 네네. 대한 이제 투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이렇게 시장 기반한 장기 소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네. 기대 물가 수준 자체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서 이제 2.1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 연준의 지금 평균 물가 목표가 평균 2%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미 그거를 지금 벌써 상향 돌파하고 있는 그러면 상태입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당겨지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연준은 앞으로 향후 3년간 무조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그걸 다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네. 연준의 앞으로 향후 그 페드 펀드 레이트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입니다. 보시면 붉은색이 이제 일주일 전이고요. 지금 파란색 선이 현재 수준입니다. 네. 보시면은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첫 번째 그 금리를 상향시키는 그 시점이 2개월 정도, 일주일 만에 지금 당겨졌습니다. 결국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가파르게 기대 물가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네. 상당히 그 물가 상승,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승 시점 자체를 더 앞당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물가 수준을 상승시키는 이런 서로의 상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 자체가 추이가 이미 신흥국 쪽으로 좀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지금 중국 위주로만 이제 돈들이 돌아오고 네네. 있었는데 지난 11월 달이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노란색 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노란색 지금 바를 보시면 요것이 이제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주식에 대한 자금 유입 유출입니다. 보시면 3월 달, 4월 달에 제일 많이 지금 신흥국 주식, 중국 제외한 신흥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네. 그거를 다 그 회복시킬 정도의 수준으로 11월 달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까 글로벌 그 펀드,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대로 자금의 흐름 자체도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식에 지금 가파르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고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등의 상당히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미국 주식에서 콜옵션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올라갈 걸 기대하는 세력이 또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콜옵션 보통은 그냥 주식 자체를 사시는데 개별 주식을 예. 지금은 이제 개별 개인 투자자들 미국의 로빈후드 예.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개별 주식 콜옵션을 많이 투자합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건 적은 돈으로 많은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걱정했던 저 시점 저희가 한 8, 9월부터 상당히 저 거래를 걱정을 했었고 그때 변동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걸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변동이 온다면 역으로 역 레버리지가 심하게 걸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처럼 지금 장밋빛으로 우상향하는 시장 자체가 거꾸로는 상당히 흑빛으로 잿빛으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시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기대감, 낙관론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풋콜 네네네. 거래량입니다. 풋콜 레이쇼라고 보통 하는데 다음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이것이 이제 계속 떨어져서 낙관적이 돼서 지금 수준이 2000년대 수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2000년. 네. 그러니까 2000년이 기억하시면 닷컴 버블이 가장 맞아요. 있었던 그 시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너무 낙관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적어도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조그마한 악재도 지금은 모든 악재를 다 백신 기대감 하나로 다 뚫고 가고 있는데 네. 조그마한 악재라도 나타난다면 급락할 수 있는 정말한 그러한 충분한 재반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소위 서학개미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지금 주식 시장 참여자분들 미국은 이제 좀 앞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신흥국은 괜찮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코스피는 좀 조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하락폭이 두드러지진 않은 상황인데 네. 연말까지 좀 쭉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배당 투자도 있고 예. 지금 상황에서 딱히 그런 지금 코로나를 제한 나머지 전 세계 악재 자체가 뭐 막 돌출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 정도로 끝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지금 오히려 좀 한국 자체가 이제 수출이 12월 달에도 유지될 거냐 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이제 관세청에서 12일하고 20일에 각각 발표가 됩니다. 잠정치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대외적으로 지금 영국에서 백신 투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엘리자베스 여왕도 맞는다고 하니까요. 예. 근데 결국은 이런 백신이 과연 부작용 없이 효과를 잘 발휘하느냐. 만약 혹시라도 걱정이지만 부작용들이 이전보다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악재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변수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자체로는 너무 지금 단기 과열권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체크 포인트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SK하이닉스 순매수했는데요.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 SK케미칼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유한양행은 내림세죠. 자, 그리고 LG생활건강,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포스코케미칼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1% 이상 올라갑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HDC 현대산업개발, SK 현대건설, 한미약품이죠.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과 SK 그리고 한미약품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밖에 유한양행, SK이노베이션, CS윈드, 한화솔루션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CS윈드, 한화솔루션, 친환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합도는 상승세고요. SK이노베이션도 올라갑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0.3% 내림세 오늘 좀 쉬어갑니다. 2,736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5% 오르면서 931.84포인트입니다. 오늘 12월 8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대통령 사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사과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으로 인한 혼란에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며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전국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어제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만 공식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한 건데요. 윤 총장 징계 절차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의견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결정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일촉즉발 공수처법입니다. 여야는 공수처 출범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협의를 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뒤집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국회 처리안 농성에 돌입하고 본회의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명박 박근혜 사과 예고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하자 당내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반대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냐며 반발했고 장제원 의원은 주체적 정당성도 사과 주체의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과 예고를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V-Day입니다. 영국이 처음으로 코로나19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영국 보건부에서는 백신 접종일을 V-Day라며 앞으로 한 주간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접종하는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유통 가능한 화이자의 백신이다 보니 영국 보건당국은 보관과 운반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걱정으로 접종을 받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나오자 90대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인 100세 필립 공도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우리나라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시장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야당과 부동산 업계에선 이제 와서 시장 탓만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기 편한 대로만 세상을 본다며 진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적자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 흑자 인생을 살다가 59세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는 적자 인생에 진입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017년 국민 이전 계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1인당 생애 주기를 보면 우리 국민은 0세부터 27세까지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하지만 28세부터 58세까지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 흑자 인생이 이어집니다. 적자는 16세에 3,215만 원으로 최대, 흑자는 45세 때 1,48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티즌들은 40대부터도 부모와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 적자 인생이다, 또 흑자 인생 구간이지만 체감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여주 산란계 농장 AI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4번째인데요.
지난달 28일 전국 정읍의 놀이농장에서 처음 발견된 뒤 9일 만에 수도권으로 퍼진 거라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철새 본변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전 5시부터 내일 오전 5시까지 경기 지역의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된 농장 반경 10km까지 AI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6.4%포인트 떨어지면서 이 취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뤄진 4개 부처 개각으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전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뭐 사과 시점이나 사과 내용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시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지금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고요.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사실 그 전국의 블랙홀 같은 그렇죠. 뭐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그 가뜩이나 힘든 민생의 문제가 상당히 이 모든 이 현안들이 이 지금 두 사람의 갈등에 다 묻혀버린 네.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좀 더 일찍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뒤늦게나마 지금 그 혼란스러운 전국 때문에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이 직접적인 이야기, 대국민 일종의 사과를 한 부분은 뭐 저는 뭐 늦었지만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지금 진행되는 두 사람의 갈등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냐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진통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그 본인의 취임사 때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이거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는 측면은 분명히 저도 뭐 상당히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뭐 지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양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수사들을 함으로써 약간은 찍어내기처럼 비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이 향후의 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진짜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점도 얘기가 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대통령의 사과 시점 자체가 이제 그동안에 벌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거의 1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거의 1년 내내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그러한 사람인데 두 사람의 갈등이 뭐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 국정에 혼란을 주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조정을 하든지 네네. 뭐 해임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지 왜 손을 놓고 있느냐라는 맞아요. 여론이 사실은 뭐 임계점을 넘어서 갔거든요. 사실 진작부터 나왔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 손을 놓아서 오히려 더 부담이 청와대로서는 커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움이 많은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최근에 방역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시점인데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무난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징계위에서 어떤 또 결론이 날지 네. 또 징계위 이후에도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 그와 관련해서 구구절절히 어떤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느냐라는 여론이 워낙 들끓으니까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향후에 이제 전개된 추이 등등을 봐서 아마 여러 가지 개각 등등과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판 자체를 한번 새로 이제 바꿀 때 그때 이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죠.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두 분은 좀 늦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뭐 시기에 대해서 늦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사과 이전에 그 보수회의의 사과 이전에 개각이 있었죠. 그렇죠. 그 개각에서 추미애 장관이 유임이 됐어요. 많은 분들은 추미애 장관이 유임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역시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을 유임을 시켰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보수의 저 사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그런데 늘 추윤 그 갈등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네네. 저는 갈등이라는 것이 갈등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물론 그 뒤에는 여권의 그 뭐 암묵적이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편드는 그 동의들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찍어내기인 거지 이거는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갈등은 사실 쌍방적인 느낌이 강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대등하게 서로가 뭐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찍어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무슨 혼란스러운 정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냐? 저는 추미애 장관과 그 여권 청와대도 저는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마지막 진통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진통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를 결국은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중징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이 저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진통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청와대도 추미애 장관 손을 들어준 건데 이것은 정말 검찰 개혁이라고 아주 그런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서 본인들의 정권의 그 칼날이죠. 지금 뭐 라임 옵티머스부터 네. 더 가까이는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로 수사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막기 위해서 그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제가 좀 표현이 너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빙자 가장한 추미애 손들어 주기가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진정한 사과가 맞느냐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뭐 개각 때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보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진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결국 징계를 할 것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복선이 될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어제 그 대국민사가 이전에 또 놓은 또 청와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당시 그러니까 이 고기영 법무차관이 물러나고 나서 이용구 법무차관을 내세울 때 그렇죠. 그때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차적 하자가 바로 이 징계 이전에 지금 벌어졌던 이 서울행정법원의 이 결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감찰위에서 절차의 그러니까 이 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향후 징계가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실 최종 그러니까 제가를 해야 될 결정권자인데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법적 하자가 있는 과정이 하자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그러니까 조치를 하라는 뜻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체를 봤을 때 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그러니까 쫓아내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아마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어제 놓은 메시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경찰개혁으로 대변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해서는 나는 진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뜻이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만 봤을 때는 얼핏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명하게 찍어내기라는 식으로 비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했던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징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징계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일단 이 지금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속내는 일단은 방점은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에 찍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나서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태도를 보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써도 좀 합니다만 대통령 입장에 약간 좀 조금 뭐랄까요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의 상황이 곤혹스러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두 분 입장이 뭐 비슷하면서도 좀 결이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대통령의 의중은 이제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그것이 표현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래 전에. 원래 인사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그 자리에 보냄으로써 전임이 이제 박상기 장관이 어쨌든 좀 부드럽고 온화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이런 것으로 보이면서 네. 추미애 장관을 보냈단 말입니다. 집권당의 당대표를 지내고 서울에서 5선을 지낸 그렇죠. 아주 강성의 추미애 장관을 보낼 때는 이미 윤석열 총장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의 흐름들은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과정에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야죠. 그건 원론적이기도 하고 예. 나중에라도 혹시나도 있을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이제 대통령은 한 것이고 네네. 사실상은 어쨌든 여권 핵심부 청와대의 의중은 윤석열 총장과는 더 이상 같이 가기 힘들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분명해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과연 이제 징계위가 실제로 열렸을 때 네네. 아무리 이제 제 입장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다고 해도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똑같이 그 의중에 맞출 것인가는 그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얘기죠. 예, 물론 이 징계위원들 다수가 이제 추 장관 쪽과 좀 가까운 인물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이 검사들이 어쨌든 평검사부터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고검장 전부 다 문제 제기를 좀 했고 네네. 법원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 장관이 내놓은 6가지의 징계 부분이 과연 이 검찰총장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 등 기타 중징계를 할 정도의 그 정도 이게 잘못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징계위원들의 실질적인 판단이 네네. 청와대나 추 장관의 의중과 다를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우린 존중하겠다. 만에 하나 경우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큰 틀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의중은 분명하게 올해 안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그렇죠. 대선 국면으로 가니까 그렇죠. 올해 안에 판을 다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바꾼 거고 윤석열 총장 부분도 올해 안에 이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야 의지를 보인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권 핵심부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촛불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부기 때문에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지지율을 등에 업고 왔는데 최근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37%대인데 한 주 만에 한 6% 넘는 감소를 보였거든요. 6%포인트 이상의 감소를 보이니까 이제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좀 분분한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레임덕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면은 그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순히 레임덕은 아닌 것 네네. 같고 우선 대통령의 그 지시가 먹히지 않을 때 공무원한테 먹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권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 이제 청와대와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레임덕이 본격화된 거라고 대통령의 봐야겠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때겠네요. 예, 뭐 힘이 그게 이제 힘이 싹 빠지는 그렇겠죠. 거고 또 향후 정권이 어디로 갈지 이제 그 가늠이 잘 안 될 때 지금 뭐 야당이 제일 야당이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느냐 뭐 그거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그렇죠. 있지만 신뢰를 맞습니다.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건 여전히 물음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제가 특정 집단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런 그 곳에서 좀 복지부동이 심해질 때 그때는 뭐 레임덕의 본격화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40% 아주 견고한 지지층 40%가 깨졌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냐? 저는 뭐 레임덕의 시작일 수도 조짐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다고 할까요? 뭐 그보다는 기대가 많았죠. 저는 중도층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한 바가 처음으로 무너졌던 게 조국 사태 때였고 거기서부터 균열이 오다가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찍어내기라든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 안에는 뭐 일가구 이주 뭐 거의 투기성으로 보이는 네, 다주택자들부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이제 저는 균열이 났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아니고 아파트 값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저는 뭐 그 지지율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찌 보면은 좀 저는 그 사과 그 회의 때 그 사과 성명을 낼 때도 네. 여전히 이제 그 타이밍이 왜 그럼 지금이었을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최대 강점은 여전히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여전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 지위의 차이도 있지만 그렇겠죠. 그거와 다 상관없이 어떤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 신뢰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나 말이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 그게 저는 정말 레임덕의 치명적인 문재인 상황이 올 수 대통령 있다는 레임덕의 거네요.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죠. 전 정권에 대한 뭐 얘기가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논란도 많고 실망을 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았나.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뭐 그래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좀 탈근위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소통하는 모습, 뭐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어필했고요. 특히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또 호전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국민들 때문에 지방선거도 압승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방역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K방역. 그 때문에 네. 지난번 총선도 압승하게 되는 예.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임기 말에 가면 결국 레임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그 정권을 재창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네. 미래 권력한테 모든 그 시선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임기 말에는 결국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지금 당장 뭐 이 어제 나온 여론조사 때문에 레임덕이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위기의 그 신호등은 분명히 들어온 건 맞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이 6.4% 전주에 비해서 6.4%가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전체적인 지지율이.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이게 진보 지지층에서도 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정권의 하나의 지역 기반이라고 하면 호남에서도 정권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 지지율이 빠진 것은 물론 민생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라는 네네. 사상 초유의 사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소위 말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강경 드라이버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이렇게 검찰 개혁이 재현되고 있는 데 대한 실망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끝나고 나름대로 공수처분이라든지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는 단계를 가면 오히려 예. 진보 지지층들은 다시 직결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을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지금 물론 또 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지금 역전이 됐단 말입니다. 아, 국민의힘이 더 위로 올라왔군요. 위로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위기 신호등으로 본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과연 국민의힘의 오롯이 자신의 힘만으로 지금 지지율을 모은 것이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는 네. 다른 제3의 세력 때문에 상당히 반사적인 이익을 국민의힘이 받아보고 있다. 일종의 보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지지율은 망해소득,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 내지는 또 일종의 불로소득, 자신이 땀 흘려서 얻은 지지율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을 공고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 레임덕은 이걸 이야기하기는 좀 빠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거대 슈퍼 여당이라는 뭐 별칭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표를 가져갔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야권이 야권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쇠락을 해도 국민의힘이 과연 그 자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분석은 뭐 과거에도 늘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야 관계가 바뀌었을 때도 과연 야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했느냐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장 체제라는 건 임시 체제, 비상 체제라는 그렇죠. 비상이죠.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란 이 정당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변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돼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정말 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거듭날 때 그때 되면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직은 진행 상황이기 부족하다라고 때문에 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레임덕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임덕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빠르다. 좀 이르군요. 예, 빨간불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이 41.4%였거든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37.4% 정도.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보다 더 낮은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대선이라는 건 완전히 양측 진영이 총결집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보다 낮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핵심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위기 때문에 상황인 거죠.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레임덕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일단은 정책에서의 추진력을 여전히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다수의 이 국회 의석을 점하고 있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그 여당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 주변에 엄청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네.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레임덕이라고 보기는 좀 빠른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 여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카드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가 살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황은 좀 지켜본다면 내년 초쯤에는 또 어떤 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에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변창흠 LH 사장을 내정을 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오래 했죠.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최장수 장관이기도 하고 취임 시점이 2017년 3년 전이고 6월입니다. 3년 반 정도 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김현미 장관이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을 두고 뭐 경질이냐 아니냐 이 두고 얘기가 많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밖에서는 이 지금 뭐 아파트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을 했기 네. 때문에 그 국토부 장관을 그 교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컸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한 것이 경질의 의미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경질의 의미로 그럼 교체를 했나?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임이 변창흠 전 LH 사장인데 예. 이분의 성향이 뭐 공급 확대는 지금 얘기는 좀 하고는 있지만 네네. 지금 정권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든가 뭐 민간 부분에서의 공급 확대라든가 방향을 트는 거 예, 말씀하시는 방향을 거죠? 트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외려 그래서 평가가 김현미 장관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질은 아니다. 다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김현미 장관 본인도 굉장히 지쳐 보였기 때문에 네네. 물론 뭐 국감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 야당 의원들하고의 그 질의응답에서는 상당히 이제 저돌적이고 때론 그렇기 때문에 말실수도 있었죠. 그렇죠. 빵이었으면 뭐 밤새워라도 빵을 굽겠다라고 해서 네. 빵뚜아네트다 뭐 이런까지 얘기도 들었지만 그런데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런 거에서 저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어떤 좀 배려 차원도 있는 그런 교체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 기조를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러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집값이 안정이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시그널을 그렇게 좀 우려스럽게 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역시 경질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전적으로는 경질이 맞지만 정치적 의미로 봤을 때는 경질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사전적으로 네. 국외사전에 보면요. 경질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걸 경질이라는데 그거는 사전적인 국외사전적인 그렇죠. 의미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질이라는 그거는 정치적 의미는 일종의 그러니까 책임을 그러니까 물어서 그러니까 일종 이 문책성, 네, 소위 인책성. 자른다는 예, 표현을 그렇죠. 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일종의 질책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그러한 행태라고 한다면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경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도 뭐 이수희 변호사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예, 예. 일종의 이 어떻게 보면 한자성어로 이야기하면 그 추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그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창흠 그 내정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사실은 이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한 이 브레인과 같은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기조를 본인도 내정되고 나서 한 이야기가 기존의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현재의 지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턴하기보다는 이 현재 있는 제도를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변창흠 내전자가 사실 이분은 이 일종의 그 본인이 지금 부동산을 받아보는 이 하나의 바탕이 뭐가 깔려 있냐면 예. 토지 공개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한정된 토지를 통해서 이 개인들이 그걸 통해서 이쪽에 사고 팔아서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얻는 것 이러한 것들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강하게 차단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방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현미 장관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으로서 바꿨다기보다는 네. 약간은 지금 기수가 네. 힘이 조금 이게 빠지는 체력적으로 상황이 됐으니까. 소진되니까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두 분 말씀 들어봐도 그 정책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주마가편이라고 하시면 달리는 길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본 정책의 기준은 아마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변창흠 후보자가 얘기하는 방향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김현미 장관의 교체 부분은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예. 경질성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경질이 아니다. 예예. 오히려 이제 어쨌든 새로운 변창흠 후보자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질이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국토교통부가 김현미 장관이 24번 네. 정책을 내놨고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것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구하기 어렵고 월세난까지 이어지고 그렇죠. 이게 또 풍선 효과로 막 주변까지 다 번져간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 정말 이 민심이 어쩔 수 들끓는 없다라는 거죠.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1위가 부동산입니다. 네네. 두 번째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갈등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그 부분이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갈등보다 거의 2배,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부동산은 바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내 그렇죠.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거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청와대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정책을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180도 다르게 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 사람을 바꾸면서 정책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걸로 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현미 장관의 교체는 경질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게 또 맞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경질성적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변창흠 후보자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정책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권의 인식은 이제 시장의 실패다. 시장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런 데서 오는 문제지 이게 정책의 실패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변창흠 후보자도 그 뭐 환매 조건부 채권 문제라든지 네네. 반값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의 땅은 정부가 하고 건물은 건물 개인이 세우게 하고 하는. 또 나중에 이득 생기면 공공과 나누는. 나누고 네. 이런 식의 정책을 그동안에 강조를 해왔고 어쨌든 현재 이 틈새 속에서 뭔가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정책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공급 부분에서 조금 더 김현미 장관 때보다는 더 좀 여러 가지 세밀하게 좀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세 분 말씀 들어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24번에 걸친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공급이라는 게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변창흠 내정자가 토지 공개념도 지금 그런 주창자다라고 네네.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런 학파에 속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토지 공개념이 이것은 뭐 헌법에다 넣는다면 이거는 뭐 또 한바탕 큰 분란이 일어날 되겠죠. 텐데요. 그 전조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심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좀 카더라이긴 하지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많이 환수시키겠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쪽인 민간 부분의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 부분의 확대만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 제일 문제가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 그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저는 박원순 시장의 그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묶어놨어요. 그 네네. 재임 기간 내내. 그게 지금 폭발이 된 거고 그동안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근데 그때 박원순 시장 재직 때 이 변창흠 내정자가 SH공사 사장이면서 네.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었어요. 아마 이 서울에서 강북 쪽이나 뭐 이런 비강남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도시재생 사업을 좀 그 골목으로 느끼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구 도심을. 그리고 뭐 도로 같은 걸 좀 이쁘장하게 아니면 벽 같은 걸 좀 이쁘장하게 꾸미는 예. 그런 것이 도시 재생 사업이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민간 부분에 저 공급이 여전히 한계 풀어놓지를 않는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렇게 공공 부분에 공공이익에 환수를 많이 시키겠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소유자들은 지주들은 당연히 시간을 더 끌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저는 시장에서는 이러면 여전히 공급은 답보 상태일 거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요, 현장에서는 3년 내지 5년 안에 서울의 아파트나 저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오르면 올랐지. 이런 얘기들이 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현장에 그런 그걸 그냥 투기 세력들의 네. 장난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게
저기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저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좀 귀 기울여야 되고 그러면 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자기네들 신념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무슨 정책 실패가 아니고 시장 실패라고 하는 무슨 그 말장난이죠. 이거는 무슨 시장 실패라는 게 있습니까? 정책이 실패하는 거지. 그런 말장난 말고 좀 현장의 목소리와 현상을 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획기적인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변창흠 내정자의 그 집이 현재 네. 방배동, 서울 방배동에 네. 집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공시가격이 그 신고한 게 5억 9천만 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강남에 그 노른자 위 땅인데 거기에 5억대 집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뭐 저도 뭐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된 이 보도를 봤는데요. 뭐 저도 사실 그 방배동에 이 40평대 후방대 아파트가 이 지금 이 공시지가 5억 9천만 원밖에 안 된다. 네.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예, 근데 실제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지난 그 3월 달에 공개된 이 재산 등록에 보면 지금 공시지가로 지금 신고를 했는데 5억 9천만 원인데요. 예. 지금 6월 달에 놓은 그 지금 공시가격은 6억 5,3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따라서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이것이 뭐니까 이 본인이 하니까 허위 신고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법대로 신고한 건 맞는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부 뭐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내가 지금 그냥 공시지가의 돈을 주고 내가 살 테니 좀 팔아라 뭐 그런 우스개가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지금 이 변창흠 내정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사실은 위치상으로 이 강남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이수역 그러니까 길 건너편은 동작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고 그리고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이 아파트가 아니라 단지가 한 동짜리인데 네, 14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빌라처럼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14가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가장 최근에 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지금 변창흠 내정자가 사는 것보다 조금 낮은 평수가 이 2018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한 8억 넘게 좀 거래가 된 모양이에요. 8억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이 시세를 따지면 한 최소 10억은 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시가와 이 공시지가의 차이 이 부분은 지금 변창흠 내정자한테 책임을 물을 건 아니죠. 그렇죠. 물을 건 아니지만 예, 예.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주택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이제 총괄하는 분이 살고 있는 집의 이 가치가 우리의 그러니까 알고 있는 통념하고 좀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거리가 있다는 측면 때문에 네. 문제는 뭐 시비는 거리는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 결정적인 하자가 된다? 네네. 그건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5억 9천만 원에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요즘 같은 분위기는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뭐 그 아파트의 상황이 그런 거니까요. 사실 뭐 2002년 정도 해가 만들어져서 14채 정도. 네, 14가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14가구 이렇게 해서 뭐 그게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시가로 치면 이제 그보다는 훨씬 어쨌든 높죠. 거의 2배 이상 더 나가는 네, 걸로 네, 네.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하지만 공시지가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변 후보자의 큰 흠결을 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변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에서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과거에 이 SH 사장으로 있을 때 네네. 여러 가지 이른바 뭐 이 정치적인 성향들을 이렇게 뭐 분류한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게 그 당시 좀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 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이 어떤 검증 네네. 이런 부분이 어떤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아파트 부분은 뭐 그걸 가지고 뭐 투기를 해서 사고 팔아서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낮지라고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거 보는 거죠. 예, 그렇죠. 네. 호기심을 이렇게 보는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어떤 흠결을 삼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정책의 방향이 과연 김현미 장관 때와 어떻게 다르게 갈 거냐 그리고 그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야당 의원들의 검증 이런 것들이 네. 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저 뭐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도 있었고요. 저 때가 이제 SH공사 사장 시절인데 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던 문건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고 또 LH 사장 시절에는 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이제 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야당 의원들의 뭐 질타라든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뭐 그거는 검증 과정은 거치겠지만 그것이 뭐 이 정권에서 지금까지 그 인사청문회가 채택이 안 됐지만 네네. 그 임명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많죠. 뭐 강행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예, 뭐 다소간의 그 설왕설래는 있겠지만 그게 인사청문회를 뭐 그러니까 그 낙마하는 낙마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상황까지는 보시는 가지 거군요. 않을 걸로 보이고 그런데 공사의 그 사장으로 있을 때 저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는 뭐 상당히 그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있어서에는 저는 큰 흠결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코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뭐 강남 지금 집값 축소 신고는 관련 규정이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이 공시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 위반은 아니고 다만 네티즌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봤을 때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내가 거기에 얼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는 식의 그런 것도 참 씁쓸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변창흠 후보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이번 개각에 포함됐던 그 행안부 장관이죠. 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자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뭐 3명이라고 해서 삼철이라고 불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 전해철 이제 후보자 포함해서 이호철, 양정철에서 삼철이라고 부르는 중에 한 명이었는데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같이 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할 때 예, 같이 또 비서실장 할 때도 있었어요. 있었고 민정수석 할 때는 또 민정비서관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의미가 좀 있을 것 대통령의 말 그대로 하니까 이 지금 이 복심으로 네. 뭐 불러도 손색이 없을 뭐 그 정도의 관계죠. 그 때문에 사실 정권 초기 때부터 이 전해철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지만 오히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차별받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또 이 지금 여권 일각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전해철 의원을 행자부 장관에 내정한 것 자체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내를 잘 아는 사람이 내를 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특히 행자부가 지금 행안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 지금 숙제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네네. 경찰의 상당히 권한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그 대공수사권이 또 국정원에서도 이양되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룡경찰을 상당히 그렇죠. 우려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경찰에 대한 이 제도 정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행안부의 가장 큰 숙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인 이 지금 전해철 내정자가 좀 네. 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행안부 자체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 균형 개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방의 소외 그렇죠. 이러한 식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무시 못하는 것이 아까 대통령의 핵심 측근 복심이라는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상당히 힘이 실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겠죠. 일종의 내각의 군기반장의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전해철 후보자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전해철 후보자의 아파트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요즘엔 부동산은 다 논란인 것 같은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통해서 한 14년 정도 기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시세 차이가 한 15억 정도 봤다. 근데 물론 이제 전해철 후보자 측에서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쪽에서는 뭐 투기 이런 게 아니라 거주를 한 것이라서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15억 원이라는 차익을 보다 보니까 또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15억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14년 동안 15억을 번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해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 예. 물론 저는 뭐 그의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이 얘기를 저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아마 강남의 아파트를 그 당시 2006년 전후니까 그 당시에 6억 9천 정도에 사서 네. 2018년 19년 이때 이제 22억 정도에 팔아서 차익을 그렇게 그렇죠. 얻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전해철 후보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했어도 비슷하게 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쩌면 더 예, 큰 예.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해철 후보자가 어쨌든 국무위원, 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나 아무 떳떳해.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여하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거 문제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기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옆에서 살고 있었고 해서 바로 뭐 가까운 것이고 그 당시에는 청와대 근무할 때도 아니고 변호사로 있을 네네. 때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어쨌든 납작 엎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뭐 저도 마찬가지면 모든 국민들이 이 굉장히 이제 이 상대적인 이 자산으로서의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는 맞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이 시세 차익 같은 것을 얻고 특히 그런 분들이 공직에 나아갈 때는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정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무언가 제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 찾아서 노력 이런 자세로 기본적으로 가는 게 좀 네네. 맞다. 저는 뭐 전 후보자가 저걸 투기하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보유 기간이 15년 정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전 후보자 측의 해명이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네.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전해철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데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 같은 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해철 후보자가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나왔다가 이재명 지사한테 떨어졌습니다. 네네. 지난 5월달에 원내대표 나왔다가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또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네. 직을 차지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게 뭐 삼철 실세라는데 왜 떨어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 장관으로 저기를 하면서 아마 차기에 경기지사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뭐 디딤돌을 좀 대통령이 놔놓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예, 네, 저는 변호사님. 이 전해철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시각을 저는 좀 갖고 있는데. 네,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하나가 지방선거와 지금 언제까지 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고 그렇죠. 큰 선거죠.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선거관리도 행안부의 소관이기 네네. 때문에 좀 너무 이 친정권적이고 색채도 상당히 강성해요. 저는 제2의 추미애 장관의 느낌도 나는데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의 우려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 이전이 그 위헌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관련 예, 예. 법이 그 이후에 좀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충청권에 대해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 봤잖아요. 최근에 가덕도 신고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산 보궐선거를 겨냥해서 네. 순전히 표 잡기 위해서. 네. 전 충청권에 대해서 그런 의도로 수도권 이전 문제도 이 전해철 내정자가 뭐 총대를 맨다고 표현하죠. 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개각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사과 각종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소종섭 전 국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